여러분, 배도 아니고 비행기도 아닌 것이 물 위를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파도 바로 위, 딱 날개 하나 높이만큼만 떠서 시속 150km로 질주합니다. 레이더에는 잘 안 잡힙니다. 기뢰를 밟을 일도 없습니다. 발주로도 필요 없습니다. 이게 뭘까요? 미그선입니다. 날개에서 발생하는 공기 쿠션을 이용해 해면 바로 위를 초저공 비행하는 기체. 그리고 지금 미 해병대가 이걸 드론으로 만들어 태평양 전쟁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묘하고 흥미로운 무기체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이 왜 이걸 진지하게 검토해야 하는지도요. 먼저 위구 효과가 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행기가 지면이나 수면에 매우 가깝게 날면 날개 아래의 공기가 압축되면서 마치 쿠션처럼 기체를 떠받칩니다. 양력이 늘어나고 풍력이 줄어들죠. 쉽게 말해 같은 연료로 더 멀리, 더 빠르게 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활주로가 필요 없습니다. 배처럼 물에서 출발해서 속도를 올리면 자연스럽게 떠오르거든요. 소련이 이걸 냉전 시절에 먼저 개발했습니다. 카스피의 괴물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에크라노플란이 바로 위그선입니다. 미사일 여러 발을 장착하고 카스피해를 400km가 넘는 속도로 날아다녔습니다. 서방정보기관이 처음 위성사진으로 포착했을 때 저게 뭐야라고 경악했을 정도입니다. 댓글에서 에이전트 K라는 사용자가 이렇게 씁니다. 진짜 위구의 전설은 딱 하나, 카스피의 괴물이다. 영원히 잊지 못할 존재. 그런데 소련도 러시아도 결국 이걸 실전 운영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날씨 때문입니다. 파도가 높아지면 날지 못하고 폭풍이 치면 착수도 못합니다. 초기 위그선들은 기상 조건에 너무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떤 걸 만들었냐고요? 리전트, 레전트라는 회사가 만든 스콰이어입니다. 8개 엔진을 달고 수중익선으로 물을 박차고 나온 뒤 날개 하나 높이만큼 떠서 비행하는 드론입니다. 2026년 4월 미국 로드 아일랜드 나라간셋 베이에서 스케일 모델이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세 단계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첫째, 물 위에 떠 있다가, 둘째, 수중익선처럼 속도를 높이며 선체가 물 위로 솟아오릅니다. 셋째, 날개가 공기를 잡으면서 완전히 이륙합니다. 수중위기 잡히고 시속 40노트, 약 74km로 비행합니다. 계획상 최대 속도는 80노트, 약 148km, 탑재 중량은 23kg, 항속거리는 약 185km. 베이자 비행기이자 드론이라는 뜻에서 회사는 이걸 USAV, Unmanned Surface and Aerial Vehicle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댓글이 꽤 날카롭습니다. 진드천이라는 사용자가 바로 꼬집었습니다. 잠깐, 이 회사는 스콰이어가 생산 준비가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달성한 건 탑재 중량 0kg, 1마일도 안 되는 비행거리, 최대 속도 40노트 뿐이다. 목표 스펙의 절반도 못 건드렸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지금 날아다니는 건 스케일 모델, 즉 축소 모형입니다. 실제 크기의 기체는 아직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올 여름 실물 크기 시험 비행을 목표로 하고 있고 미 해병대가 주목하는 건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BB-105는 좀 더 공정하게 봅니다. 초기 단계입니다. 지금 탑재량과 항속거리는 태평양에서 쓰기엔 부족하지만 흥미로운 개념이고 충분히 탐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기존 활주로 없이 운용한다는 게 핵심이니까요. 미 해병대는 왜 이걸 보고 있을까요? 한 단어로 답합니다. 태평양. 중국과의 분쟁이 생기면 미군은 광활한 태평양에 병력을 분산시킬 겁니다. 작고 외딴 섬에도 거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엔 활주로가 없습니다. 항구도 없습니다. 수송기를 보내기도 어렵고 배를 보내면 적의 미사일에 노출됩니다. 이럴 때 스콰이어가 들어옵니다. 바다 위를 저공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레이더에 잘 안 잡힙니다. 활주로가 없어도 됩니다. 피가 필요한 최전선 병사에게 혈액팩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작은 섬에 떨어진 부상자를 구조할 수 있습니다. ISR, 즉 정보감시 정찰 장비를 달면 수색 드론으로도 씁니다. 댓글에서 랜덤 스트레인저 94는 이렇게 상상합니다. 이게 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태평양에 이런 드론 수십 대가 날아다니며 병참을 지원하는 그림. 한 척의 배에만 모든 걸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 토에리 X는 좀 더 현실적입니다. 대형 위그선은 기상 조건에 너무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거리, 중거리 보급 후송 드론으로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가장 웃긴 댓글을 소개해드려야겠습니다. 그라울러 컨트리가 탑재량 23kg, 항속거리 185km 스펙을 보고 이렇게 씁니다. 완벽한 준비가 됐군요. 괌에서의 방대한 거리와 복잡한 경참 문제를 해결할 괌 배달, 그리고 반갈로 푸날가 내부 탑재 공간 스펙을 보고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이걸 2400세제곱인치의 내부 탑재 공간이라고 멋있게 설명했는데 이건 그냥 배달의 민족 주문 한번 하면 나오는 봉투 하나 크기잖아요. 러거 65는 한 줄로 끝냅니다. 해령대 클래퍼스 배달용으로 딱이네요. 참고로 해령대는
크레파스를 먹는다는 인터넷 밈이 있어서요. 한국 분들께는 생소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 해병대를 친근하게 놀리는 표현입니다. 기상조건 문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그레그 원이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태평양은 이름과 달리 꽤 거칩니다. 높은 파도도 있고 이산파도, 소위 로그 웨이브도 점점 더 자주 관측되고 있습니다. 미국 기체가 이런 조건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클린턴 너테스트는 비교를 해줍니다. 카스피해는 평균 파고가 1m 정도라 위그가 잘 작동했는데 태평양은 평균 파고가 3m입니다. 완전히 다른 환경입니다. 타이푼은 더 나아갑니다. 유인 임무라면 수송기가 더 다재다능합니다. 소형 탑재물 배달이라면 VTO의 드론이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위그는 작동 조건이 매우 특수하고 소형 기체는 특히 외에서 쓰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 날카로운 지적들이 바로 이 기술의 현실적인 한계를 보여줍니다. 미 해병대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직은 작은 돈을 넣고 지켜보는 단계입니다. 실전 배치를 결정한 게 아니라 가능성을 탐색하는 겁니다. DARPA가 비슷한 시도를 하다가 실패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리버티 리프터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거대한 위그 수송기를 만들어 병력과 화물을 빠르고 안전하게 태평양 전역에 투사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DARPA가 이 프로그램을 폐기했습니다. DARPA 국장의 말이 솔직합니다. 70%의 프로그램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합니다. 리버티 리프터가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형 위그선은 버리고 소형 드론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겁니다. 스콰이어가 바로 그 흐름 속에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중국도 위그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중국의 위그 기체가 처음 공개됐습니다. 보아이의 근처에서 포착된 이 기체는 규모도 상당하고 남중국해 작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직 시험 단계지만 중국이 이 분야에 자원을 쏟아붓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한국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입니다. 서해, 동해, 남해 그리고 3,000개가 넘는 섬이 있습니다. 이 지리적 조건은 위그선 드론을 도입할 경우 엄청난 잠재적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입니다. 길의 면역. 오늘 기사를 보면서 이게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길의 하나가 유조선을 멈추고 좁은 항로 전체를 막을 수 있다는 그 공포. 수상함과 잠수함은 기뢰에 취약합니다. 위그선은 다릅니다. 물 위를 날기 때문에 기뢰가 있어도 그냥 지나갑니다. 기뢰가 깔린 해역이라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섬 사이를 연결하는 보급 경로로 이만한 게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서지역 병참. 3,000개 섬 중 상당수는 유사시 방어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활주로도 없고 항구도 작습니다. 위그 드론이라면 혈액, 탄약, 의약품 같은 소량 긴급 물자를 신속하게 수송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북한 잠수함 감시. 스콰이어가 대잠수함전에도 쓰인다는 이야기가 기사에 나옵니다. 동해는 북한 잠수함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해역입니다. 위그 드론의 수중우면 탐지 장비나 수동, 소나 부위를 싣고 추저공으로 날리면 잠수함 탐지에 새로운 옵션이 생깁니다. 네 번째입니다. 레이더 회피. 위그선은 파고보다 낮게 날아가기 때문에 수평선 아래에 숨어버립니다. 적의 레이더에 잘 안 잡힙니다. 서해와 남해의 좁은 수역에서 은밀한 정찰과 수색을 수행하기 적합합니다. 물론 현실적인 한계도 짚어야 합니다. 서해는 조류가 강하고 안개가 자주 낍니다. 동해는 외해 파도가 높습니다. 남해는 섬이 많아 장애물이 많습니다. 위그 드론이 이런 조건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려면 상당한 기술 발전이 더 필요합니다. 현재 스콰이어의 탑재량 23kg, 함속거리 185km는 실전에서 쓰기에 부족합니다. 이게 2배, 3배가 돼야 의미 있는 군사적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담장 전투용 위그선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너무 이릅니다. 소련도 러시아도 아직 성공하지 못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탐색을 시작해야 합니다. 미국이 하는 것처럼 작은 규모로 시험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는 겁니다. 국내에 위그선 관련 기술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해양연구원과 일부 조선업체에서 민간용 위그선 연구가 이미 진행된 바 있습니다. 도서 보급용 드론 위그선, 대잠 감시용 위그 드론, 기뢰부설 해역 통과용 소형 무인 위그선, 이 세 가지 개념만으로도 충분히 연구 과제가 됩니다. 미국은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일까요? 미 해병대 워파이팅 연구소는 추가 예산을 받아 수중이 위그 기술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 매튜 코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7월 사일런트 스웜 26 행사에서 시연하고 8월 초에 실물 크기 비행 시험을 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해병대가 태평양에서 어떻게 쓸지 발표할 것입니다. 국방장관 피트 엑세스도 레전트 본사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능력 공백을 빠르게 메울 수 있다면 내가 바로 그것을 쓸 지휘관입니다. 탑다운으로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댓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나이라는 사용자가 뮤지컬 패러디로 위그 드론을 표현했습니다. 땅 위에 이런 것은 없었지. 진짜 백이 정품 인증된 전기 추진 6% 에크라노 드론. 뭐라고 에크라노 드론? 맞아, 에크라노 드론. 이걸 타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 드론이 얼마나 황당하고 신기하고 흥미로운지를 딱 한 댓글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 해병대가 주목하는 위그 드론 레전트 스콰이어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배도 아니고 비행기도 아닌 이 물 위의 드론이 태평양의 분산 작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이 이 기술을 왜 지금부터 들여다봐야 하는지, 기뢰를 피해나고 레이더를 피해나고 활주로 없이 날 수 있는 드론. 아직은 초기 기술이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올여름 실물 크기 시험 비행 결과가 나오면 다시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특히 한국 위그 드론 개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